이번 영상 또 70K 회복을 하면은 반감기 전까지 좀 쉬어간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하루 정도 좀 쉬었어요. 근데 또 다른 상황들 좀 이제 위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비트코인이 2억 3억 가는 랠리장이 언제든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가 올 연말이 될지 아니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내년부터가 될지 어쨌든 저는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갈 필요가 없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 중간중간에 어떠한 사이클들이 다가올 것이고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 비트코인 강세장, 비트코인 흡성대법이 나타나는 시점에 비트코인을 모두 다 바꾸셔가지고 이제 대장주인 비트코인을 가지고 가는 그런 이제 사이클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비교적 빨리 온다면 가을에서 겨울로 생각을 하고 지금은 솔직히 그렇게 긍정적인 재료들이 그렇게 많이는 안 보이거든요. 이 중간 과정에서 결국에는 마운트 곡스 물량이나 이러한 물량들 있잖아요. GBTC 물량들 나머지 것들과 이제 실크로드 물량들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소화를 시키고서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높은 가격에서 그렇게 물량들을 풀어가지고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럴 거였으면 진작에 좋겠죠. 아니 마운트 곡스 물량도 사실 이제 진작에 끝냈어도 됐을 문제인데 10년이 넘게 거의 락업이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14만 개 가까이 이거 되는 게 달러 정도는 보상이 됐는데 14만 개의 비트코인과 14만 개의 비트코인 캐시 뭐 비트코인 ABC도 있을 수도 있어요. SV도 있을 수가 있고 계속해서 이제 에어드랍을 해줬으니까 지갑에 그대로 가지고만 있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량들이 소화가 되고 나서 시장이 강세장을 가더라도 늦지가 않을 것이다. 특히나 그때가 됐을 때는 이제 기름국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오일부터 시작해서 천연가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러시아뿐만 아니고 중동부터 이제 이 오일 국가들 있죠. 오일 재벌 국가들 그 국가들까지도 시장에 참여를 할 건데 당연히 일단 1순위는 비트코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두바이나 이런 쪽으로 본사를 옮긴 대형 거래소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좀 이제 좋은 접근성을 좀 이제 제공을 하기 위해서 OTC라고 하죠. 장외 거래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바이낸스가 두바이로 옮긴 데는 뭐 이제 사업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 오일 머니들을 미리 예상을 하고서 사업장을 옮긴 거나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뭐 이제 홍콩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들 이제 열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대세가 되는 이제 오일 국가들이 크립토 시장에 참전을 한다. 저는 그러니까 그 참전하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자본금들이 지금의 블랙록 ETF나 이런 데 들어온 20조 원 단위가 아니거든요. 정말 이제 500조가 넘고 몇백 조가 넘는 자본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건데 그 시점을 감히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좀 이제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 편입니다. 반감기 전후 해가지고 4월, 5월, 6월 달 전부 다. 자 그러면 어제 오늘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회복을 했는데 그렇게 알트코인들을 회복을 하지 못했어요. 이러한 움직임을 저는 그냥 인위적인 좀 넓게 보면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왜 움직이냐면 그냥 롱숏 포지션 청산이 될 수도 있겠죠. 롱숏 포지션. 그 중에서 하나도 이제 기준점을 잡았던 게 세이코인 같은 그런 애들이거든요. 올해 신생 코인이면서 특히나 2월 달이 되기 전에 좀 이제 올랐던 코인인데 3월 달에 유입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미 올랐던 가격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이 물량들까지도 먹으면서까지 올려줄까를 저는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3월 달에 뒤늦게 들어와서 신생 코인이면서 굉장히 좀 가격도 좀 매력적으로 보이고 이래가지고 매수들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을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뭐 이제 스택스 같은 것도 있고 비교적 이제 시체들이 좀 적었죠. 적었던 코인이죠. 자, 그런 애들 중에서 그렇게 크게 반등들을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크게 반등은 나오지 않았고 중국계 코인 뭐 네오 같은 것들은 올릴 수가 있는데 저것 또한 그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좀 이제 뒤늦게 들어왔던 물량들까지도 먹여주면서 올려주는 상황이 된다면 정말 알트장이 더 연장돼서 올 수가 있겠죠? 반감기 전후로 해가지고. 근데 이걸 너무 좀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그냥 나중에 알고 보면 그냥 대형 박스권이 될 수도 있고요. 비트코인으로 따졌을 때 그냥 1억 1천만 원도 아니고 뭐 9천만 원도 아니고 그냥 위아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냥 위아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반감기가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조금 더 조심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어제는 또 이제 개기일식이 또 이벤트가 하나 나타났죠. 근데 크립토 시장뿐만 아니고 주식 시장 아무런 일이 없었다. 이때 그 보시면은 그 예수님 얘기들을 많이들 해요. 외국 쪽에서 이날이 뭐 어떤 날로 지정을 했냐면 종교에서 그 기독교나 이런 곳에서 그 그 뭐죠? 그 용어가 있거든요. 환란이었나? 아 그 무슨 용어가 있어요. 어쨌든 그 4월 8일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개기식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뭐 이제 전쟁들이 발생을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때 그 예수님이 이제 내려와서 뭐 천국으로 이제 데려갈 것이다. 뭐 어떤 그 용어가 있거든요. 저는 좀 이게 깊게는 안 갈게요. 어쨌든 종교적인 그런 신앙심들은 저는 존경을 하거든요. 존중을 하거든요. 존중을 하는데 이게 또 이제 저는 저는 좀 이제 그냥 좀 가볍게 보는 성향이라서 어쨌든 그런 날이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거 대비해가지고 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게 뭐냐면 실제로 미국에서는 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를 했고 실제로 경고들을 많이들 날렸습니다. 경고들을 많이 날렸고 이 부분들을 좀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상황들이 트위터에서도 전에도 많이들 일어났죠. 근데 당장은 아무 일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물론 며칠 전에 전후로 해가지고 뭐 갑자기 뭐 지진 같은 것도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게 뭐 이걸 겨냥해가지고 우연의 일치인가 그것까지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좀 깊다. 그래서 일단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개기식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냥 모든 완전 일론 머스크가 또 이제 X 같이 합성해가지고 또 올렸죠. 한국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국 쪽에서만 북미 쪽에서.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상황 대비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예고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중동 전쟁들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전쟁이 더 깊어진다. 물론 제 3차 세계대전까지는 너무나도 좀 이제 예상하기는 너무 좀 빠를 수도 있어요. 중국과 대만 침공 이거 예전부터 나오던 얘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들 나오고 나서부터 대비를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조차도 이 장기적으로 이게 지속이 되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또다시 전쟁이 지속이 된다? 이러면 당연히 각국에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잡힐만 하더라도 안 잡힐 수가 있다.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그래서 빌드업을 어떻게 얘기들을 해놨냐면 연준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안 잡히면 기준금리를 안 내린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게 6월 달에 인하 가능성이 50%, 70%, 80%였는데 50% 미만까지 떨어졌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더 올라가면 기준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변수적인 상황을 미리 예고를 하고 제시를 했습니다. JP 모건에서. 이거는 코인 시장에서는 좀 이제 역정보들이 뿌려지는 것들이 있긴 한데 뭐 기준금리나 이런 것들 가지고 반대되는 역정보들을 뿌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JP 모건이. 뭐 예전에 비트코인 강세장일 때 비트코인 쓰레기다 이러면서 비트코인 좋다 이런 식으로 번복하듯이 약간 좀 혼란스러운 정보들을 뿌린 적은 있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기준금리를 가지고서 예상치를 좀 이제 너무나도 좀 이제 반대되는 상황으로 예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금리를 여기서 미국에서 인하가 아니고 오히려 더 올리면 당연히 자산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6월 달에 금리나 바라보고서 일단 시장이 먼저 이렇게 올랐는데 그냥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막 엄청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 전에 대비해가지고 시장이 미리 선반영해서 올랐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전쟁이 또 이제 심화가 돼가지고 또 하나의 중동 전쟁이 또 이제 시작이 되면 물가가 또 안 잡히면 공급망 이제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그 중동 같은 경우에는 유가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유가 같은 것도 갑자기 이제 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공급이 좀 끊겨버리면 크루드 오일 가격들이 올라가 버리면 전반적인 이제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높게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전쟁 상황이 또 심화가 되면 더더욱 더 이제 안 좋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미국이 먼저 얘기를 했죠.
연준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다. 근데 오히려 이 대형급 되는 기관들은 오히려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금리를 더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현금화 가능성이 커지겠죠. 왜냐하면 달러 가지고들 이자 받으려고 하는 기관들도 많을 테니까 금리를 여기서 더 올리면, 그리고 금리를 더 올리니까 유동성이 더 이제 축소가 될 수가 있겠죠. 기대감이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게 강달러입니다. 금리를 올려버리면 강달러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강달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강달러 플러스 금리까지 올라가니까 이자까지 더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자산시장이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열어두는 게 지금의 상황에서는 정말 변수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6월달도 얼마 안 남았고 반감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에 전쟁까지. 이거는 1, 2, 3월이랑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 중간중간에 나올 수가 있는 게 미국의 실크로드 이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을 매도한다거나 또 이제 언제 매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일단 코인베이스로는 입금을 했거든요. 실크로드 물량들을 3만 개가 넘는 거, 조 단위가 넘는 것들. 그리고 마운트곡스 물량도 언제든지 내놓을 수가 있다. 10월 전까지예요. 올해 10월 전까지고 원래는 작년이었는데 올해 미뤘습니다. 10월 전까지로.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까지도 이렇게 발생을 하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가와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안 해버린다? 금리를 만약에 또 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지만 되더라도 강달러 현상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고, 강달러 현상이 유지가 되는 것들은 자산 시장에 현금화를 한 뒤에 달러에 대한 이자들을 받기 위해서 달러로 이제 스위칭을 하는 거죠. 자산 시장을 팔면은 그냥 달러로 이제 받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4월 달이긴 한데, 4월 초긴 한데,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에 어떠한 상황들이 다가올지, 저는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다가왔을 때 자산 시장이 이때 하락을 했을 때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시기에 덱스 불장에 대한 관점은 꺾이지가 않았어요. 아직도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서는 좀 이제 볼륨들이 많이 빠지고는 있고, 빠지는 게 아니고 볼륨들이 많이 좀 이제 멈춰 있거든요. 특히나 솔라나가 멈춰 있으니까 전반적인 이제 베이스 기반, 아발란체 기반, 뭐 이제 이더리움 기반 전반적으로 볼륨들은 멈추고 있는데 여러 가지 준비들은 이미들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CX장이 주목을 못 받을 때 덱스장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이제 여러 트위터 계정들에서 CX에 대한 좀 이제 반대되는 그런 입장들을 내세우면서 무언가를 좀 준비를 하고는 있어요. 뭐가 터질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CX장에 대한 그런 뭐 폭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지는 건지 아마 한 번 정도 전환점이 되는 구간들이 될 겁니다. 덱스의 전환점. 물론 CX장을 덱스가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이 과정에서 디지털 지갑들을 많이들 만들게 하는 그런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강세장을 만들 만한 게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당장에는 반감기 전으로 해가지고 언제든지 유연하게 대처하실 생각들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4월달 중순 이후에 낙오되는 알트코인들이 있잖아요. 낙오되는 알트코인들이 있으면 그것들은 거의 7, 8월까지 영원히 낙오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3, 4월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주목들을 못 받은 코인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많이 주목들을 못 받은 코인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떨어질 때 오히려 더 떨어지고 시장에서 완전히 아웃이 될 수도 있어요. 굳이 이것들을 다 살려줄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업비트 거래소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상장들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상장을 하고 예전처럼 뭐 누사이퍼 같은 코인들에 대한 펌핑들을 기대를 해보긴 했어요. 원래는 기대를 해보긴 했는데 그런 과정들이 거의 좀 이제 위험한 그런 펌핑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업비트에서도 기준을 준 게 상장에 대한 상장 폐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기준점들을 좀 마련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킹당한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뭐 유통량을 좀 조절했던 프로젝트라든지 공시됐던 내용이랑 좀 다른 유통량이라는 것 자체가 루나 때 시작이었죠. 거의 루나 때 발행량이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유통량이 늘어나서 폭락하는 사태, 그것도 지적이 될 수가 있는 거고 해킹당했던 물량들이 지적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것들을 상장을 안 해주는 것과 동시에 상장 폐지까지도 할 수가 있다.
그런 대상들이 몇 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당장 보여지는 것들은 없긴 한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들이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지 뭐 엄청 큰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반감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반감기가 얼마 안 남았고 자 그러면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때 비트코인 상황이 어떻냐면 그때 뭐 리플은 한번 잠깐 오른 적이 있어요. 스위프트 그거 막혀가지고 오른 적이 있긴 한데 막 이러다가 결국엔 떨어지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랑은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긴 하니까 이때 뭐 웨이브 코인이랑 질리카 같은 것도 오르고 그 스테픈 같은 것도 오르고 했는데 중동 전쟁이 대놓고 좀 이제 예고를 하고 있죠. 예고를 하고 있는데 엄청 막 이제 제 3차 세계 대전까지 퍼지는 정도의 영향력을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시장에 잠깐 충격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중동 전쟁이 시작이 돼가지고 암호화폐로 움직인다? 그거는 좀 이제 너무 섣부르다. 그게 이제 전쟁이 되니까 위험하니까 비트코인으로 그걸 채택해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관점은 너무나도 좀 이제 빠르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 상황이면 제 3차 세계대전쯤 됐을 때는 그럴 수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때는 돈이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디지털 금이 시장에서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올라갈 때 비트코인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안전자산으로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이 취급을 못 받고 있어요. 근데 물론 어느 순간 이게 전환이 될 겁니다. 금이 완전히 나가리가 되지는 않을지언정 비트코인이 그걸 좀 따라 뛰어넘는 그런 상황들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에서 디지털 금의 역할이 비트코인이 자리 잡히는 구간들이 온다. 물론 현물 ETF가 승인이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거를 좀 취급을 당장에는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일단 결론이 뭐냐면 반감기 조심해야 된다. 반감기 조심해야 되고 특히나 만약에 변수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캐시가 급등하면은 시장의 전체 그 볼륨들을 올릴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 캐시는 눈여겨볼 만하다. 이게 올라가면 사실 비트코인 캐시가 올라가면 만약에 올라가면 비트코인을 상승하는 견인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 SV까지는 아닌데 비트코인 캐시까지는 이게 그레이스케일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이 있거든요. BK 정도까지는 이 현물 ETF를 추가로 할 수도 있어요. 신청까지는.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캐시까지는 물량들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BK가 있죠. 꽤나 좀 큰 물량이에요. 적지만은 않아요. 물론 그 다음 이더리움 클래식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프리미엄까지 껴가지고 다른 것도 프리미엄 껴있기도 한데 이거 대비 생각해보면 솔라나 시가총액이 100조인데 거의 1000억이거든요. 비트코인은 오토막이에요. 거의 20조 되나요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20조 가까이 되고 그러면 이 구조적으로 이론상 솔라나보다 한 5배 적어야 되잖아요. 200억, 300억. 근데 훨씬 높죠. 3배나 높은데 시가총액이 비트코인 캐시가 5배가 적은데 보유하고 있는 운용 물량은 3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의식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 캐시가. 그래서 기습적인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현물 ETF 신청서를 뭐 제출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 볼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트코인 캐시를 갑자기 급등하는 상황들이 나온다면 시장이 좀 이제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게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좀 이제 대비를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냥 반감기 전후에는 항상 유연한 포지션들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기회는 언제든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